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63년생 미국 작가 도나 타트의 장편소설 황금방울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13세 소년 테오는 나이 많은 친구 호비와 가까워집니다. 가구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직업인 호비의 성격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비 아저씨는 나를 어른처럼 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참을성 있고 착한 기질과 기복 없이 뛰어난 분별력. 우리의 대화는 격이 없고 산발적이었지만 전혀 단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호비 아저씨가 나 자체를 동지이자 대화 상대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좋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나의 옛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보다 50살 가까이 나이가 더 많았지만 나와의 대화는 언제나 격이 없었고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오는 테러 사건 당시 미술관에서 가져온 그림에 대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림을 돌려주기 싫은 것은 아니었다. 마법처럼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 돌려줄 수 있었다면 나는 순식간에 돌려줬을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이나 그 그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돌려줄 방법을 몰랐다. 내가 아는 어른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는데 바로 호비 아저씨와 바버 부인이었다. 둘 중에서 호비 아저씨가 훨씬 더 이해심이 많고 덜 무서워 보였다. 애초에 미술관에서 그림을 가지고 나오게 된 사정을 호비 아저씨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일종의 실수였다고, 웰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뇌진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테오는 신문기사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합니다. 황금방울새, 카렐 파브리티우스, 1654년의 걸작, 소실됨. 몇 달 뒤 테오의 아버지가 여자친구 젠드라와 함께 나타나 테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는 테오를 데리고 라스베이거스로 떠납니다. 호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던 테오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두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별로 친하지 않은 룸메이트와 사는 것과 비슷했다. 두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내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이 나가면 거의 늘 그랬다. 나는 집 안을 조금 더 넓게 서성이면서 탁 트인 공간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내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상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작가는 라스베가스의 하늘을 멋진 문장으로 그려냅니다. 햇빛이 거친 사막 구름을 타고 올라와 폭발했다. 선명한 파란색의 끝없는 하늘은 컴퓨터 게임이나 비행 시험 조종사가 겪는 환각 같았다. 그리고 테오는 그 하늘만큼이나 멋진 소년 보리스를 새 학교에서 만나 친구가 됩니다. 보리스는 광산 탐사 일을 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독특한 경험을 쌓으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보리스는 내가 만난 또래 중 누구보다도 더 흥미로운 삶을 살았다. 보리스는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한 것 같았고 그것도 제일 뒤떨어진 학교들이었다. 보리스의 아버지는 황량한 지역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리스가 다닐 학교가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럼 어떻게 해? 보리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책을 많이 읽겠지 아마. 뉴욕에서 나는 속물적인 아이들 틈에서 자랐다.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서너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 하이델베르크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리우데자네이루나 인스브루크, 앙티브에서 휴가를 보내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보리스는 나이 많은 선장처럼 그 아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보리스는 낙타를 타봤고 꿀벌레 큰나방 유충도 먹어봤고 크리켓을 했고 말라리아에 걸린 적도 있고 혼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봤고 그는 체호프의 작품을 러시아어로 읽었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작품들도 읽었다. 나는 이 장면에서 호사스럽게 자라면서도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부잣집 애들보다 가난한 환경에서 여러가지 일을 경험하며 틈나는 대로 독서하는 애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강조하는 수많은 지성인들의 말 중에서 작가 조정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다. 소년 보리스는 여행을 통해 서서 하는 독서를 했고 잠시 어떤 한 나라에 머물면 앉아서 하는 독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작품의 제2부 첫 머리에 19세기 프랑스 시인 아르티르 랭보의 19절을 삽입해 놓았는데 그것은 두 소년 테오와 보리스의 우정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무척 강하니 어찌 물러서겠어요? 무척 즐거우니 웃음거리가 된들 어때요? 우리는 무척 심술궂으니 그들이 우리를 어쩌겠어요? 보리스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슬람 교도가 되었지만 이젠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술을 마시니까. 누가 신경 쓴다고 그래?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잖아. 보리스가 못 참겠다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니까. 이슬람 교에 대한 신뢰야. 이 장면을 읽으며 나는 신앙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내세우는 가짜 신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2년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톨스토이가 말한 부활의 의미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서 신앙을 떠벌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속칭 종교 지도자들이 톨스토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는 세상이 나에게 찾아오진 않아. 그러니 내가 찾아가야지 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삶을 주장했고 살아가기 위해 억지로 고군분투하는 존재의 초라한 슬픔이 사방에 있었다 라는 말도 남기면서 나누기를 거부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테오와 보리스의 대화를 통해 알려줍니다. 보리스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 때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가끔 소매치기를 했다고 한다. 한두 번은 쫓겼어. 그가 말했다. 가난한 노동자한테서 돈을 훔치진 않을 거야. 라스베가스에는 현금을 잔뜩 가지고 다니는 천박한 사람들이 많잖아. 천박하다고? 사기꾼이야. 정직하지 않지. 이 대목에서 문득 셰익스피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속된 종들은 훔쳐라. 너의 주인들은 법 아래서 공공연히 광도짓 한다. 한편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작가 도나타트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우린 종족이 달라. 꿈도 꾸지 마. 난 너랑 어울리기에는 너무 멋진 사람이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것이 바로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유일하게 사귄 친구이자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아이에게서 받은 잘못된 첫 인상이었다. 첫 인상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입견을 갖거나 오해를 일삼으며 상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상 따위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 테오가 첫인상만 보고 보리스를 멀리했다면 그는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첫인상에 대한 나의 처세술을 공유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인상. 애들아, 누군가 처음 만나게 되거든 너희들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거라. 너희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중간 정도 보여주거라. 차, 옷, 가방, 외모, 중간 정도로 꾸미어라. 최선의 모습을 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 없게 되고 만날수록 실망만 주게 될까 걱정된다. 중간 정도 본 사람들은 다음에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될 확률이 아주 많단다.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스러운 모습, 만나면 만날수록 나아지는 모습. 첫 인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싶으냐?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인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비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